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골격과 함께 우리 신체를 지탱해주는 근육은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 심장과 함께 피를 순환시키는 펌프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진혁 씨, 전신 근육의 3분의 2 이상이 허벅지 근육에 다 몰려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니, 허벅지 근육이 큰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줄은 몰랐는데요. 이 허벅지 근육은 우리가 섭취한 포도당의 상당 부분을 소모하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체 근육이 발달하면 당뇨병이나 비만 같은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 모두 다 건강을 위해서는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다이어트도 좋지만 이 허벅지 근육 운동은 꼭 빠지지 말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 메이트 여의보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원장님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원장님과 함께할 텐데요. 이승민 학술 이사님 그리고 이지연 대외협력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두 분 원장님께서는 대한여한의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먼저 이승민 학술 이사님, 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는 대한여한의사회에서 학술 이사를 맡고 있는 이승민입니다. 네. 아마 저희 회장님께서 몇 주 전에 나와서 알려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대한여한의사회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는 그 한약 연구를 하면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후배들, 그래서 신진 연구자들을 발굴하고 또 독려하는 미래인재상. 그 이름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한일융합인재상으로요. 네. 이 한일융합인재상 그리고 또 저희가 1년에 2번 춘계 그리고 추계 학술대회를 열고 있는데 이 학술대회와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지연 원장님께서는 어떤 역할 담당하고 계실까요? 네, 저는 현재 대한여한의사회 대외협력 이사로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대외협력 이사는 이제 사실 이름에서 보다시피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직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한의사회에서 진행하는 봉사나 아니면 멘토링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중국에서 중의사회와 함께 MOU를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것도 같이 참여를 해서 다양한 뜻깊은 일에 참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본업도 하시면서 봉사, 멘토링, 또 대외 활동까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두 분 좋은 활동 계속해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강지수를 올려줄 오늘의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 우리 신체에서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이 손, 수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가락 관절염에 사람들이 참 많이 걸린다고 하던데 손가락 관절염이란 무엇인지 이승민 원장님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손가락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손가락 관절이 얇고 닳아서 얇아지면서 생기는 이 관절의 염증 그리고 통증 그리고 부종감을 이런 불편한 증상들이 다 통칭하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무릎 관절염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무릎 관절염 많이 생기는데요. 무릎 관절염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 중 하나가 손가락 관절염이라고 하고요. 이건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데 둘이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노화 그리고 과사용 그리고 잦은 외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인 거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서 우리 활막이 있는 모든 관절에는 생길 수 있는 염증성 질환이죠. 전신 자가 면역 질환이어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군요. 사실 관절염 하면 그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둘 다 먼저 이렇게 떠오르곤 하는데 사실 완전히 다른 질병이라고 하니까 그 특징이 좀 더 궁금해지거든요. 자,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의 특징 조금 더 정리해 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게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위지간 관절이랑 근위지간 관절을 나눌 수가 있어요. 원위지간은 우리 끝 말단에 있는 관절부를 말하는데 여기에 좀 더 특징적으로 발생하는 증상이 있고요. 그리고 엄지의
뿌리 부분에 발생하는 것도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아픈 건 아니에요. 네. 과사용이랑 노화로 인한 거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아팠던 관절이 계속 사용하면서 자꾸 아파지는 거고 통증뿐만 아니라 뻣뻣함도 많이 호소하시죠. 그래서 네. 관절이 강직되는 그 뻣뻣함, 그리고 관절이 이 끝부분이 좀 변형되신 분들 보셨죠? 아무래도 네네. 많이 사용하면 쭉 뻗은 손가락이 아니라 굽고 막 그렇잖아요. 둥글둥글해지고 이런 관절 변형도 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특징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관절이 생기기 때문에 네. 모든 관절이 똑같이 아픈 게 아니고 더 많이 사용하는 관절에 더 심한 통증을 발생하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원장님 그러면 류마티스 네. 관절염은 혹시 뭐 전체적으로 다 아픈 건가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래서 또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이 퇴행성 관절염은 좀 더 많이 쓰는 관절이 좀 더 아프다면 이 류마티스는 전신성 면역 질환이잖아요. 네네. 모든 관절이 좀 비슷하게 아픈 양상이 있고 또 더 큰 특징은 아침에 더 심한 게 있어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은 더 많이 쓰거나 저녁 때 자기 전에 더 뻣뻣하게 막 아프고 통증이 심하다면 이거는 오히려 그렇지가 않고 완전히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 네,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류마티스 관절염과는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손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께서 이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 발병률이 높다고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외에 또 어떤 분들에게 발병할 확률이 높을까요? 지연 원장님. 요런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연령자에게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퇴행성 관절염의 유병률이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요것뿐만이 아니라 특히 가장 큰 특징은 역시 과사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헤어 디자이너 그리고 우리가 손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면은 뭐 프로 골퍼들 의외로 그리고 프로그래머들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주부 가사 일을 많이 하시니까. 맞습니다. 집안일을 네. 많이 하시는 우리 주부분들이 특히 좀 요런 퇴행성 관절염에 특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많이 써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 퇴행성 관절염이다 보니까 힘주어서 손가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좀 취약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치료법이 궁금하거든요. 이 한의학에서는 퇴행성 관절염 어떻게 고치고 있나요? 그래서 이거는 퇴행성 관절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은 저희가 허한성 질환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허한성 질환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많이 씀으로써 그 관절이 허해지고 그다음에 오히려 아프면 자꾸 주무르게 되고 따뜻하게 온찜질을 하게 되고 하는 건 이게 한성 질환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치료 방법도 똑같이 이 따뜻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또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줄 수 있는 것들은 다 도움이 됩니다. 네. 당연히 침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침 치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신경을 자극함으로써 뭐 다양한 효과가 있지만 국소적으로 그 침이 찔린 부위에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위 해당 부위에 침 치료를 함으로써 많은 효과가 있을 수가 있죠. 네. 하지만 저는 침뿐만 아니라 우리가 침구약 할 때 이게 침하고 뜸 구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뜸도 무조건 권유하고 싶습니다. 왜요? 네. 왜냐하면 뜸이라고 하는 게 침을 도와주는 특히 허한성 질환은 이게 온기를 넣어서 보태주고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 촉진 기전을 더욱더 증폭시켜주는 기전이에요. 그래서 침의 짝꿍을 해볼 수 있는데 항상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하지만 이런 허한성 질환에는 완전 찰떡궁합인 거죠. 그렇군요. 네. 이 허한성 질환인 퇴행성 손가락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침 치료와 그리고 뜸 치료가 병행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 흔히 한의원에 가면은 자주 처방받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더 이지연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침하고 뜸은 사실 완전히 다른 치료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특히 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우리 이사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침습적인 치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뜸은 침이랑 다르게 혈자리 위에 있는 체위상에 직간접적으로 열을 전달을 하는 그런 치료법인데요. 한약 원서에 보면은 뜸 같은 경우에는 마르기 전에도 따뜻하지만 특히 이제 뜸에 많이 쓰는 우리 쑥 이야기인데요. 마르면 마를수록 점점 뜨거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아까 우리 이승민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우리 퇴행성 질환은 어떤 허한성 질환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 때문에 뜸 치료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말 그대로 허한성 질환이니까. 네. 자, 그런데 사실 집에서는 뜸은 없다 보니까 이제 온찜질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단순히 열만으로 보면 좀 비슷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사실 뜸이라는 게 또 그 약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뜸과 온찜질의 차이 이승민 원장님께서 좀 알려주실까요? 네, 물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온찜질 하는 거 좋죠. 근데 네. 이제 뜸이랑 온찜질에 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논문들이나 연구된 것들을 보면 네. 이제 온도 측정기를 흡에다 올려놓고서는 뜸을 세워서 이 뜸의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그다음에 심부 깊이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를 측정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보면 단순히 피부의 표면만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 저 훨씬 더 깊은 부위까지 그 뜨겁게 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거의 근저외선기의 스펙트럼과 비슷하게 따뜻하게 높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하지만 우리가 솔직히 이렇게 그럼 온기를 전달할 수 있는 건 아무거나 태울 수 있는 건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네. 흔히 뭐 파도 태울 수 있고, 그러니까요. 상추도 태울 수 있고. 네. 그럼 굳이 왜 쑥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쑥은 되게 흔한 잡초와 같은 식물이었어요. 그래서 흔하게 취할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마르면 마를수록 그 수분이 날아가고 보존이 잘 돼요. 그리고 잘 뭉쳐지고요. 썩지 않고. 네. 그럼 우리가 잘 뭉쳐가지고 이걸 꾹꾹 눌러가지고 뜸이 뜨면 안정적으로 42도에서 한 45도 정도의 온도로 올라가는 게 확인이 돼요. 우리가 40도에서 한 50도 정도의 그 온도가 우리 몸에 이제 생리 활성 물질들을 많이 분비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42에서 45도를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다. 이게 되게 뜸의 매력적인 거고요. 아까 또 이사님께서 직간접부 얘기하셨는데 직접부는 피부에 직접 닿는 거, 간접부는 안 닿는 걸 말하는데 네. 이 직접부 같은 경우는 너무 뜨거워지니까 우리가 됐다가 너무 뜨거우면 빼고 됐다가 빼고 하거든요. 네. 그럼 우리 몸이 적응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각 수용기가 자꾸 거기에 반응하게 돼서 더 치료 효과를 증폭시킬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또 뜸 치료 효과가 네. 입증이 되기도 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온각 수용기를 이용한 생리 체내 변화 물질들을 네. 어떤 물질을 변화시키느냐 아직도 계속 연구가 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뜸의 여러 가지 효과 중에서 이 온각 부분, 물론 뭐 향도 있고 쑥 진도 다 효과를 내지만 이 온도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만 분리시켜서 우리 그 체내 변화를 봤을 때는 우리가 열 충격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것들의 분비도 활성화시키면서 면역 반응을 높이는 걸로, 그래서 우리의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왜 쑥을 이용한 뜸이 좋은지, 그리고 뜸 치료가 효과가 가장 좋은 점은 면역력을 증진시켜준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요즘 집에서 직접 뜸을 뜰 수 있게끔 나온 제품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집에서 제 주위 지인분들도 그냥 뜸을 뜨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나름 또 걱정도 됐습니다. 이게 혹시 화상으로 좀 커지진 않을까 뭐 이런 것도 걱정이 됐는데 집에서 뜸 치료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네. 물론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도움이 되죠. 근데 네. 저는 가장 아쉬운 게 한국은 한의원이 참 많아요. 네. 그래서 굳이 한의원에 안 가시고 또 이게 보험도 많이 되는데 비싼 것도 아닌데 집에서 하는 거를 굳이 권유는 안 드립니다. 뭐 이것도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 우리 몸 여기저기 다 뜬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특정 어쨌든 뭐 굳이 현대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신경 말단이 많이 분포 있는 부위에 효율적으로 어쨌든 적게 태웠을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혈자리를 배운 한의사한테 뜸을 받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뭐 정말 첩첩산 중에 아무데도 의사가 없고 의사가 없다 하면은 온찜질만이라도 하셔서 관절염을 예방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 네. 제가 이 집에서 뜸 뜨는 얘기만 나오면 바로 생각나는 게 저희 아버지거든요. 네. 저희 네. 아버지께서 어디서 한번 뭘 좀 들어오셔가지고 이 머리 정수리에 그 백회혈 있잖아요. 네. 거기에 뜸을 뜨면 좋다고 하셔서 네, 네. 맞아요. 이거를 그 뜨거운데 계속 참고 계셨다가 결국 여기 화상 입으신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이건 제가 원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정말 큰일 난다. 네. 정말 이거 꼭 반드시 전문가에게 진찰을 받고 뜸을 이제 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네. 저희 아버지도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자, 이렇게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봤고, 자, 그 다음 이제 손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중에 저는 아마 이게 1, 2등 하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이게 어떤 질환인지 이승민 원장님 설명해 주시죠. 손목 터널 증후군도 비슷해요. 퇴행성 관절염처럼 과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위가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과사용이랑 흔한 마찰로 인해 가지고 이 신경 부위가 압박을 받으면서 이제 손목 터널 이 부위에 정중신경이 압박받아서 생기는 이제 증상 질환이고요. 이건 특징적으로 눌리기 때문에 이 신경이 눌려가지고 발생하는 통증인데 이 새끼손가락으로는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부위의 통증, 그리고 저림감. 또 특이한 거는 밤에 심해져요. 그거는 밤에 되게 심해져가지고 주무시다가 오히려 이 통증 때문에 깨신다는 분도 되게 많으시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더 심해질 경우에는 힘까지 빠져가지고 물건을 놓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할 수 있는데 다 기전은 비슷해요. 우리가 수근 압박 검사를 그래가지고 이런 자세를 취하게 해서 정중신경을 더 눌리게 한 다음에 이 신경이 압박받았을 때 증상이 악화되는지 보는 그 검사들도 있고요. 물론 뭐 정기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고요. 이 정중신경의 압박이 가해진 통증성 질환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어떤 질환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방송국에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PD님들 정말 달고 삽니다. 네, 편집도 많이 하시고 아무래도 컴퓨터를 많이 다루시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지연 원장님, 이 손목 터널 증후군 어떤 사람들이 잘 걸리나요? 아까 손가락 관절염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손목 터널 증후군 역시도 과사용이 주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요 손목을 많이 쓰는 게 의외로 칼질인데요. 칼질을 많이 쓰는 요리사분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 드릴을 많이 쓰는 기술자 그리고 요새는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쓰다 보니까 컴퓨터를 많이 쓰는 사무직뿐만 아니라 많은 이미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컴퓨터를 쓰고 있다 보니까 컴퓨터를 쓰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과사용, 너무 많이 사용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역시나 아프면 쉬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 손목 터널 증후군 어떻게 치료하는 건지 이승민 원장님 알려주시죠. 아까 우리가 퇴행성 관절 얘기할 때는 침 얘기했었고 일반 침, 그다음에 뜸 얘기했잖아요. 네.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의 중요한 거는 이 정중신경이 눌린다는 거예요. 그게 눌리면서 얘가 좀 죽겠죠. 주하면은 이 전도 속도가 느려져요. 그럼 이거를 치료해야 되는데 물론 침을 통해서 국소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면 좀 통증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이때는 저희가 전기침을 씁니다. 전침. 전침, 아시네요. 그래서 그럼요. 저희 MC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전침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전기를 흘려 보내는 건 줄 알아요. 근데 이거는 전기를 연결해서 그 침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침이라고 하는 건 강도가 다를 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빈도가 다를 수 있어요. 세게 전기를 넣어서 침을 강하게 흔들게 할 수 있고 더 빠르게 흔들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강도와 빈도에 따라서 전침을 가해주다 보면 우리 몸이 다양한 자극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들이 분비가 돼요. 한 가지만 분비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진통 물질들이 분비가 돼가지고 진통을 시켜주는 것도 있지만 또 이번에 최근에 하버드랑 최근도 아니죠. 2017년도면. 근데 하버드랑 그다음에 한약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연구한 그 연구를 보면 이 전기침을 했을 때 이 정중신경의 전도 속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뇌의 변화를 유발시켜서 통증을 줄인다라고 하는 연구가 밝혀진 게 있어요. 뇌의 변화를 유발시켜서 통증을 감소시킨다고요? 오, 그렇군요. 이 연구를 통해서 전기침 효과가 어떤 것인지 또 증명이 된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치료는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보통 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보통 이 전기침 치료는 어느 정도 해야지 효과를 보는 건지 이 부분도 이지연 원장님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전기침 같은 경우에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소 약 8주, 그러니까 우리 2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정도는 꾸준히 치료를 했을 때 이제 뇌뿐만 아니라 정중신경의 유효한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물론 이게 무조건 8주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니고 이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연령, 아까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령뿐만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었는가, 이런 다양한 부분에 따라서 통증의 회복 속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침 치료라는 게 단순히 물리적으로 요 공간을 넓히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체내 변화를 유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뇌에 이제
MRI 뇌가 이제 관련이 있다는 걸 MRI를 통해서 확실하게 밝혀진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뇌까지 결과가 변화가 이제 나타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하면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치료를 했을 때 약 6주 정도 시행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오랫동안 이제 발생한 어떤 질환이기 때문에 뭐 순식간에 낫는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잘 관리를 해 나가면서 꾸준히 치료받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전기침의 효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손목 터널 증후군 또 다른 치료법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전기침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하지만 저는 어떤 환자분을 봤냐면 너무 많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산시장에서 장어 손질을 거의 하루 종일 하시는 분이었는데 전기침에다 통증 좀 줄여놓으면 또 쓰시니까는 또 발생하고 이게 너무 과하다 보면은 전기침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그럴 땐 또 우리에게 있는 게 부항이죠. 부항. 네. 부항.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이런 건 급성 통증, 심한 통증이기 때문에 허환성 통증이 아니에요. 이럴 때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부항을 합니다. 그래서 부항을 해서 오히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손목 부위에 부항을 해줬을 때 오히려 일주일을 버티실 수 있었고 가장 컸던 변화는 밤마다 너무 아파서 깨고 남편분이 주물러줘야 겨우 좀 주무시고 이러셨는데 네. 깰 필요 없이 좀 잘 수 있었다. 그나마 좀 그 정도의 호전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네. 전기침 외에 지금 부항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부항도 두 가지 종류가 있고 또 기전도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음압을 이용해서 이 마사지 효과를 내는 건부항의 효과가 논문을 통해서 입증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부항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는데 이 부항은 우리나라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중동 국가에서도 되게 많이 쓰고 있고요. 되게 참 각광받는 치료법인데도 불구하고 연구가 많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항 효과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도 현대적 용어로 이걸 풀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나마 요즘 많이 알려져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이 부항이라고 하면 건부항이랑 습부항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건부항은 피를 뽑지 않는 거. 그래서 컵을 놓고 이제 안에 있는 공기를 빼서 컵 안쪽에 압력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음압을 형성시켜가지고 근섬유가 들어 올려지죠. 네. 그리고 마사지라는 건 근섬유를 늘리는 거거든요. 반대로 근섬유를 늘려주기 때문에 좀 이완시켜주는 것도 있고 최근에 또 이제 한약연구원이랑 또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같이 연구한 걸 보면 여기다가 또 부항컵 안에다가 센서를 부착했어요. 네. 그리고 부착한 다음에 실제 혈류 변화를 측정한 논문이 우리나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처음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부항의 효과를 살펴본 논문인데요. 이 부항을 5분만 했을 때 그 피하 산소 농도가 풍부한 산화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많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었고 부항을 떼고 나서도 계속 유지되는 게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최소한 부항에 하는 효과가 있지만 최소한 마사지 효과 그리고 혈류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이게 헤모글로빈 산소 농도가 많은 거를 촉진시켜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혈류량을 늘려준다는 건 염증 물질의 제거를 빨리 해줄 수 있다는 거고 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원장님 저는 말씀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우리가 사실 부항하면 피를 뽑아내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이게 어떨 때는 건부항을 하는 거고 어떨 때는 습부항을 하는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허한성 환자한테는 습부항을 잘 안 해요. 몸이 안 그래도 허하고 차가운데 피를 더 빼내면 여기서 빼내는 거잖아요. 근데 급성 통증. 제일 흔히 잘 알고 있는 게 발목 뼈쓸 때죠. 그래서 발목 뼈가 후끈후끈 열나고 부어오르고 할 때는 오히려 피를 뽑아내는 게 더 큰 치료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도 습부항을 실제로 할 수가 있어요. 피를 뽑아야지만 저는 시원하고 좋은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항상 그렇진 않고요. 오히려 허한성 분들한테 피를 뽑으면 더 아파하세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확실히 알고 뽑아야 됩니다. 네, 역시 전문가한테 진찰을 받아야 한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부 질환의 종류부터 치료법 그리고 그 치료 효과까지 다양하게 짚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여의보감 지금 8시 2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한 번쯤 겪었을 증상이긴 한데 이 용어조차 정말 생소한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신체 증상 장애라는 건데 이게 내가 머리가 아프고 속이 안 좋아서 수년간 고생을 했지만 병원에 가서도 뭐가 딱히 나오질 않는다.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쵸. 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이재원 원장님께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까요? 네, 신체 증상 장애라는 거는 이제 DSM-5 기준으로 나타난 이야기인데요. 네. 우리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게 어려운 질환이 아닙니다. 우리 만성적인 소화불량, 만성적인 두통, 하지만 내가 이런 통증 때문에 병원을 돌고 돌아봤자 어떻게 뭐 진단이 나오는 것도 없고 혹시나 해서 CT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보고 혈액 검사도 해보고 근데도 역시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러니까 진단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죠. 그러다 보면은 의사 선생님들은 이거 신경성이다, 스트레스성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시고 이거 나 화병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가 쉬우신데요. 실제로 이렇게 원인을 알지 못하는 신체 증상으로 1차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비율이 10에서 40%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설명해드릴 신체 증상 장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 이상은 없는데 뭔가 이상 증세가 반복이 될 때 흔히 신체 증상 장애를 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보통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뭐 신경성이다, 스트레스다, 뭐 화병이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시잖아요. 스트레스 줄여라라고 하는데 사실 이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수미 원장님, 이 신체 증상 장애 원인은 심리적 요인이 가장 큰 것인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심리적 요인이 크지만 심리적 요인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이 심리적 요인이라고 하면 불안이라든지 스트레스의 누적이 어쨌든 표출이 안 되면서 신체적으로 발휘가 되는 걸 말하는 건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요인도 있어요. 그래서 신경이 과민해져서 뭐 더 작은 통증에도 더 과하게 반응하는 거죠. 여기 생물학적 요인들도 있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문화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어쨌든 뭐 옛날에는 여성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감정을 억눌러서 살아야 되는 아니면 이런 문화가 좀 넓게 있는 한이 서려 있다고 하죠.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는 계속 표출을 못하다 보니까 쌓이면서 생길 수 있는 또 이제 요인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신체 증상 장애의 원인이 심리적인 것도 있지만 생물학적 그리고 환경 문화적 요인까지 아주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조금 이제 애매하거든요. 좀 헷갈려요. 그러게요. 자, 이것이 신체 증상 장애다라고 진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무엇인지 이재원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이 신체 증상 장애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TV에서 많이 신체화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와 유사한데 조금 다르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체 증상 장애는 일단 첫 번째 하나 이상의 신체적인 증상이 내가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느낄 정도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신체 증상이 나의 생각이라던가 아니면 느낌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지나치게 좀 침범을 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꾸준히 지속이 되는 건 아니라도 간헐적으로라도 매번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렇게 6개월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신체 증상 장애 진단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뭐 복통이면 복통, 아니면 뭐 이런 두통이면 두통 등 뭐 여러 가지로 그 매일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이 약 6개월 이상 지속이 될 때 이걸 신체 증상 장애로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체 증상 장애는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흔히 어떻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호소하는 증상과 병리적인 소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이 말이 뭐냐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아프다 해가지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요거에 해당하는 신체적인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신체적 이상이 발견이 됐다고는 하더라도 이게 병리적으로 이 환자가 호소하는 것만큼의 상황은 아닌데 라는 불일치가 나타나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요 신체 증상 장애가 동반되는 질환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약 50% 정도가 정신질환 그리고 다른 신체 질환을 같이 동반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우울이나 불안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요 신체 증상 장애로 우울 불안이 심화가 될 수가 있고 우울이나 불안 장애가 심화가 되면은 내가 집 밖을 나가지 않게 되고 외부적 활동을 꺼리게 되는 요런 신체적으로 내가 활동을 안 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 그러면은 근육이 좀 안 쓰게 되다 보니까 네. 근육의 네. 수축이라던가 아니면은 피로감이 또 누적이 되게 돼요. 그러면은 이것이 또다시 또 우울과 불안을 악순환으로 계속 순환으로 이제 가는 요런 안 좋은 발생이 나타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아파요 했는데 머리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원인을 살펴보면 어떤 심리적, 정신적인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신체 증상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 주로 좀 호소하시는 그런 고통이 뭔지 이재원 원장님 좀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요 신체 증상 장애를 호소하는 환자분들은 참 다양한 증상을 호소를 하기는 하지만 네. 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머리부터 머리, 만성 두통, 그다음에 요 목 쪽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만성 소화불량, 또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렇게 만성적으로 대표적인 4개의 질환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신체 증상 장애는 나이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뭐 나이가 많으면 내가 뭐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지나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그냥 부모님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꾀병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노인과 아이의 경우는 뭔가 진단이 더욱더 까다로워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맞아요. 그래서 노인분들한테는 좀 더 노인분들도 어렵고 그다음에 소아분들도 되게 어려워요. 근데 네.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처럼 이렇게 관절만 퇴화되는 게 아니라 뇌도 노화가 진행되고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면서 어제 감수성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제 통증이랑 피로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질병에 대한 회복 탄력성도 떨어지게 돼요. 이게 여기저기가 다 많이 아프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정말 신체 장애인 건지 아니면 정말 딴 데가 아픈 건지 이 다양한 신체 통증 때문에 또 진단하는 게 쉽지가 않을 수가 있고요. 네. 네. 또 더 중요한 거는 가족과의 마찰이 많은 노인분들 아니면 또 독거 노인분들일수록 그 증상이 좀 더 심할 수가 이제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아이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한의학에서도 10명의 이제 성인을 보는 것보다 아이 1명 보는 게 더럽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아이들은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픈 것들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꾀병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설명할 수 없는 신체 증상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지속된다 할 경우에는 이걸 넘겨 짚으시면 안 되고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어쨌든 부모님이나 뭐 주변 사람들이 많은 칭찬과 사랑과 격려를 해주면 이게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꾸준한 관심도 되게 중요하고 어쨌든 이 어린 애들한테 호전도가 더 높다고 하니까 네,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원장님 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래도 이제 그 어른들이 좀 이렇게 우쭈쭈 해주면서 어떻게든 네. 병을 낫게 하려고 노력을 해줄 것 같은데 저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화병이나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랑 좀 많이 비슷한 것 같거든요. 갱년기이신 분들이 왠지 이런 증상을 좀 호소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이승미 원장님 이거 갱년기에서도 많이 걸리는 질환인가요? 갱년기랑 근데 좀 구분을 지어야죠. 아무래도 갱년기는 다른 원인이 있는 거고 네. 이거는 원인이 없는 거잖아요. 원인 뭐 스트레스랑 심리적 요인들이 있지만 네. 갱년기라는 확실히 다른 원인이기 때문에 구별 지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어려울 수는 있죠. 네네. 그 나이대 분이 오시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치료하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자, 한의학적으로 이런 신경 증상 장애 치료법, 자, 이지연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한의학에 우리 보편적으로 치료하는 것들이 있죠. 침, 뜸, 부항, 그리고 추나 치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말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좀 전에 이승미 이사님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뇌에까지도 같이 영향을 주는 치료들인데요. 네. 이런 치료들을 통해서 이제 이완작용뿐만이 아니라 진통작용까지도 같이 줄 수가 있는 치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또 한약 치료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약 같은 경우에는 개인 체질과 상태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처방을 드리고는 하는데 네. 우리 불균형한 장부 기혈을 한약으로 치료를 하고 또 그뿐 아니라 부족한 것들은 또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근본적인 신체 증상 치료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신체 증상장애 치료를 위해서 침, 뜸, 부항, 한약 그리고 추나 치료까지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신체 증상장애는 트라우마랑 또 연관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 트라우마가 생기면 계속해서 그때의 기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또 심리적 상처는 더 커지고 이것이 신체 증상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던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한여한의사협회에서 뭔가 치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게 혹시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치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게 있고 네. 그 이전에 먼저 이제 간단히 또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트라우마의 가장 큰 두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신체적인 통증의 재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트라우마 환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의 치료로 다양한 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대한여한의사회에서 치료 지원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치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른 단체들과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다양한 이제 범죄 피해자들뿐만이 아니라 트라우마 환자들까지 이제 범위를 넓혀서 진료 프로그램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진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수한 환자들에게 이수한 한의원의 환자분들이 찾아가게 되신다면 비대면 심리 검사들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검사를 통한 객관적인 진단을 내려서 받을 수 있고 그거에 따른 전문적인 한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를 이제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저는 한의학의 그 매력 중 하나가 그냥 어떤 몸만 고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원장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도 좀 치유를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성폭력 그 지원을 하실 때도 이렇게 대화를 좀 많이 하고 그러시나요? 네, 물론이죠. 대화도 당연히 대화인데 저희는 요 한의 치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네. 요 말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접근하는 치료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듯이 침, 뜸, 부항, 추나 모두 저희가 손으로 아니면 도구를 통해서라도 어쨌든 신체적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이제 말로 다 표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말로 표현을 다 못하고 내가 말로 표현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네. 이런 분들까지도 저희가 치료를 조금 더 원만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네. 사람의 온기만으로도 치료가 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 뭔가 환자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면 치료 효과도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마음의 문이 열려야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네. 참 좋은 일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신체 증상 장애 얘기로 넘어와서요. 모든 병은 당연히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빨리 치료한다든지 혹은 네. 적기에 치료를 해야만 치료 효과가 좋아진다라는 말인데 이승민 원장님 어떤가요? 당연하죠. 그래서 물론 이게 뭐 놔두면 다 나아요 하는 병도 많지 않아요. 이것도 빠르면 빠를수록 치료가 빨리 시행될수록 좋은 거고요. 네. 물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증상이 계속될 때는 빠른 진단, 그다음에 진단에 따른 색다른 또 처치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만약에 환자분이 복통이라든지 두통, 연소 식도염으로 왔는데 침 치료를 했어요. 네. 그러면 네. 보통 이런 침습적인 치료를 했을 때 반응은 무조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6주간, 8주간 했는데 아무 변화가 안 나타난다. 네. 그러면 이제 빠른 진단. 이게 단순 복통이 아니구나 하고 재빨리 다른 문제가 있나 하고 뭐 전문가한테 리퍼할 수도 있고 다시 좀 치료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치료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의료진의 빠른 판단력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골든 치료가 필요한 거죠. 골든 치료랑 뭐 골든 타임이 중요하고 또 네. 이제 이런 거는 침뿐만 아니라 한약도 무조건 들어가야죠. 그렇군요. 네, 숙련된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아까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뭔가 이런 치료도 물론 중요한데 개인적인 노력도 좀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개인적인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죠. 왜냐면은 저희가 치료를 하는 게 환자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의료진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환자와 의료진이 함께 파트너로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명상. 우리 명상이라 하면은 또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이 호흡을 이용해서도 충분한 명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호흡으로 명상을 할 때 또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먼저 내쉬는 거에 집중을 해서 숨을 후 내쉬는다면
들어 마시는 거는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 네. 호흡 명상을 통해 이완을 먼저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복식 호흡을 해야 하는 걸까요? 복식 호흡은 근데 네. 처음부터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식 호흡을 한다 아니면은 뭐 거창한 어떤 어디선가 이제 배우는 명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숨을 후 내쉬고 이완을 하는 데에 조금 집중을 해본다. 이런 느낌으로 명상을 처음 시작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몰입이라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우리 또 몰입도 가끔 책 이름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몰입이 너무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내가 평소에 즐겁게 할 수 있는 생활 어떤 취미를 즐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두 가지 외에도 치료 계획 당연히 잘 지켜야 되시고요. 규칙적인 생활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외에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신체 증상장애라는 게 병원을 돌아도 증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좀 검사를 많이 하고 싶어, 내가 왜 아픈지 너무 궁금해 이래서 계속 검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런 검사 같은 거 너무 과도하게 하면서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 걱정도 사서 하면 또 오히려 병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원장님 그리고 또 저는 그 휴식도 중요하다라고 들었는데 휴식도 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잠을 몰아서 많이 자는 게 아니라 좀 규칙적으로 잔다든지 혹은 어떤 취미 생활 같은 것을 해서 머리도 좀 쉬게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좀 우리가 몸과 마음을 잘 쉴 수 있는 방법 좀 조언해 주실 게 있을까요? 몸과 마음을 잘 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딱 이거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참 어려운데요. 근데 이게 바로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뭘 좋아하고 나한테 맞는 휴식 방법이 뭔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특히 행복해지고 나의 좀 부족한 에너지를 채워가는 어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하고 나를 네. 알아가 보는 것이 참 중요한 시간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이 개개인마다 생활관리법은 또 다 다르지 않을까, 휴식 방법도 다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저는 근본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신체 증상 장애 완치가 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신체 증상장애 사실 어떤 병이든 완치라는 말을 쓰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완치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딱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요 신체 증상장애가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아까 저희가 스트레스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스트레스라는 것도 사실 아주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네. 내가 어떤 환경에 지금 처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 꾸준히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이런 스트레스 원인을 먼저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네. 이런 원인을 아예 제거를 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사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스트레스 원인을 잘 먼저 찾고 잘 타협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이 상황을 좀 풀어나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내가 이런 부분이 아프다, 이런 부분이 힘들다, 그러면 빠르게 의료기관에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궁금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질문을 좀 쏟아내고 있는데 이지연 원장님은 조금 이제 숨 좀 돌리시라고 잠깐 쉬고 이번에 이승민 원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제가 오늘 원장님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공황장애라든지 이렇게 좀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이랑 증상이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공황장애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이런 신체 증상 장애로 좀 내원하는 경우가 많은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많죠. 아무래도 공황 장애가 있다 보면은 또 설명하기 어려운 좀 복합적인 증상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당연히 내원하셨을 때 이거를 놓치면, 잘 전문적으로 치료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거나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 놓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좀 다르게 구별할 필요는 분명히 있고요. 네. 네. 또 공황장애는 치료를 하다 보면 조금 더 치료가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오래되지 않았다면 이 신체 증상처럼 막 다양하게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는 게 아니고 처음 초기에 왔던 거라면 조금 더 뭐 치료가 쉬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좀 구분질 필요는 있고 그 연관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계속 느껴지는 게 결국에는 이 신체 증상 장애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심리적인 요인, 이 상황적인 요인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만 가지고 다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진단 시에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지 이 부분 이지연 원장님 설명해 주실까요? 진단 시에 가장 주의할 점은 아까 저희가 처음에 딱 이야기를 드렸듯이 이제 진단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두통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신체 증상 장애인가?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퇴사를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조금 더 찬찬하게 내가 이게 6개월 이상 계속 지속이 되는 상황인가? 그리고 이게 내 정말 어떤 다른 기질적인 병리적 소견하고 맞지 않는가, 그리고 요게 내 일상생활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 요런 기준들을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잘 생각을 하시면서 구분을 지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하루 이틀 아프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고통이 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신체 증상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진짜 보내드리기 전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재현 원장님. 자, 사실 그 조금 전에 불필요한 검사를 자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그냥 건강 염려증이잖아요. 이런 건강 염려증도 신체 증상 장애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엄밀하게 말하면 건강 염려증과 신체 증상 장애는 다릅니다. 네, 다르지만 요 신체 증상 장애 아까 우울하고 불안 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비율이 거의 50%에 달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거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것든지 사실상 뭐 어떤 질환 하나만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특히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펙트럼이 좀 있다고 이야기를 드려요. 우리 스펙트럼이라고 하면은 자폐 스펙트럼 요새 되게 유명하게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마다 이제 병리적인 기전이 조금씩 좀 표현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딱 하나만 뭐 신체 증상 장애라고 해서 이렇게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신체 증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는 건강 염려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요게 그렇다고 똑같은 같은 질환인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신체 증상 장애와 건강 염려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수부 질환하고 그다음에 신체 증상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모두 다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실 만한 그런 질환이어서 참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신체 증상 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화면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바로 보시죠. 네, 여의보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알찬 건강 정보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